안녕하세요. 2025년 12월 9일 오늘 보내주신 자료들을 딱 받아봤는데요. 처음 든 생각은 정말 혼란스럽다였어요. 그렇죠. 오늘 시장이 딱 그랬죠. 네, 한쪽에서는 주식시장이 팔았고 다른 한쪽에선 또 빨갛고 부동산은 얼어붙었다는데 어디는 또 가격이 올랐다고 하고요. 이게 뭐랄까 시장이 서로 다른 말을 하는 것 같아서요. 오늘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시작부터 정말 흥미진진하네요. 정말 오늘 자료들이 딱 그렇죠. 숫자만 보면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나 감이 안 잡히는 그런 날이에요. 맞아요. 하지만 이런 날일수록 더 깊게 들여다볼 가치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이 혼란스러운 신호들 밑에는요, 사실 하나의 거대한 흐름이 숨어 있거든요. 바로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죠. 심리요. 네. 오늘 저희의 목표는 바로 그겁니다. 이 흩어진 퍼즐 조각 같은 정보들을 다 맞춰서 그래서 지금 돈의 흐름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큰 그림을 보여드리는 거죠. 그냥 현상을 나열하는 게 아니고요. 그 뒤에 있는 왜 그리고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짚어드리는 시간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 숨어있는 흐름을 찾아 나선다니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가장 뜨거우면서도 또 차가웠던 아주 역동적이었던 주식시장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코스피랑 코스닥이 완전히 다른 세상 얘기를 썼더라고요, 오늘. 네, 정말 그랬죠. 자, 먼저 코스피를 보면요. 지수가 1433.55, 0.27% 하락했어요. 이게 엄청난 폭락은 아닌데 하루 종일 시장을 뭔가 무겁게 짓누르는 느낌이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 분위기였어요. 자료를 보니까 역시나 그 원인이 외국인이었네요. 엄청나게 팔아치운 것 같은데 이게 곧 있을 미국 FOMC 회의 때문이라고 봐야 할까요? 정확합니다. 관망심리라는 말이 오늘처럼 잘 어울리는 날이 또 있을까 싶어요. 관망심리. 네, 생각해보세요. 지금 시장에서 제일 큰 변수가 결국 미국 연준이 금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잖아요. 그렇죠. 며칠 뒤에 결과가 나오는데 굳이 지금처럼 불확실성이 최고조인 상황에서 거액을 베팅할 이유가 없는 거죠. 특히 큰돈을 굴리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요. 일단 현금 쥐고 지켜보자. 이 심리가 시장 전체를 지배한 겁니다. 일종의 폭풍전 고요 같은 거군요. 다들 숨죽이고 있는. 맞습니다. 자료에 나온 수치를 보면 더 명확해져요. 외국인들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거의 2천억 원 가까이 순매도했어요. 와, 2천억이요? 네, 이 정도 물량이면 아무리 기관이 방어를 해도 지수가 버티기 어렵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봐야 할 게 있어요. 바로 환율입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1,472원대까지 올랐잖아요. 맞아요. 환율이 이렇게 오르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손해보는 구조 아닌가요? 주가가 그대로여도 달러로 바꿔갈 때 손실이 생기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환차손이죠. 예를 들어 1억을 투자했는데 나중에 주가가 똑같이 1억이라도 환율이 올라버리면 달러로 바꿨을 때 손해지는 돈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 외국인 입장에서는 FOMC라는 불확실성에 이 환율 부담까지 거의 이중고를 겪는 셈이죠. 그러니까 일단 한국 시장에서 돈을 빼서 안전한 달러로 쥐고 있자 이런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현대차나 SK하이닉스 같은 우리나라 대표 수출주들이 오늘 그렇게 힘을 못 썼군요. 외국인들이 제일 먼저 파는 종목들이니까요. 네, 그렇죠. 여기까지 들으는 오늘 한국증 증기는 그냥 파란불만 가득한 우울한 날이었구나 싶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반전이 일어나죠. 코스닥 시장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정말 다른 세상이었죠. 코스피가 외국인 매도에 휘청이는 동안 코스닥은 이른바 개미들의 힘으로 0.38%나 올랐어요. 와, 개인이 코스닥에서 무려 수천억 원을 순매수하면서 지수를 그냥 끌어올렸거든요. 이게 바로 오늘 시장의 핵심 키워드, 차별화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건 그냥 단순히 위험선호 심리라고 보기엔 좀 다른 것 같아요. 뭐랄까, 외국인하고 개인이 서로 완전히 다른 미래를 보고 베팅하는 느낌이랄까요? 아주 정확한 통찰이십니다. 이건 단순한 투자 성향 차이가 아니에요. 시장을 읽는 프레임 자체가 다르다고 봐야 합니다. 프레임 자체가 다르다. 네. 외국인들은 거시경제 지표, 환율, 글로벌 경기를 보면서 한국의 전통적인 대형 수출주 비중을 줄이는 아주 교과서적인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은 그런 거시적인 이야기는 잘 모르겠고 지금 당장 폭발적으로 성장할 새로운 이야기에 투자하겠다. 이거죠. 그 새로운 이야기가 바로 제약 바이오나 일부 성장주 테마고요. 와,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한국 경제의 전통적인 엔진과 미래의 새로운 엔진 사이에서 투자자들이 딱 갈라선 거군요. 예전에 닷컴 버블 때 생각도 나고요. 기관들은 안정적인 굴뚝줄을 지키고 기인들은 닷컴 이름만 붙으면 막 달려들었던. 물론 지금이 버블이라는 건 아니지만요. 네, 비슷한 맥락은 볼 수 있죠. 시장의 주도권 혹은 이 성장 스토리가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한 시각 차이가 이렇게 극명한 수급의 차이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전체 지수만 보면 안 되고요. 내 포트폴리오가 외국인이 파는 대형주 중심인지 아니면 개인이 사는 중소형 성장주 중심인지에 따라서 체감 지수가 완전히 달랐을 거예요. 그렇군요. 주식시장은 거시경제를 걱정하는 외국인과 미래성장에 베팅하는 개인의 힘겨루기. 정말 흥미로운 하루였네요. 자, 그럼 이 복잡한 심리가 부동산 시장에선 또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따라가 보죠. 이쪽은 분위기가 싸늘하다 못해 거의 얼어붙은 것 같더라고요. 네, 분위기가 정말 안 좋죠. 네, 부동산 쪽 자료를 보니까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숫자가 주택산업연구원의 분양 전망지수였어요. 12월 전국 지수가 66.3. 이게 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라고요. 지수가 100 아래면 부정적이란 뜻이니까 이건 그냥 안 좋은 수준이 아니라 거의 패닉에 가깝다고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패닉이라는 표현이 과하지 않습니다. 이 지표가 왜 무섭냐면요. 이건 집을 사려는 수요자 심리가 아니에요. 집을 지어서 파는 공급자들의 심리를 보여주는 선행 지표이기 때문이에요. 공급자 심리요? 네. 쉽게 말해서 건설사 CEO나 분양 담당 임원들한테 다음 달 분양 시장 어떨 것 같냐 물어봤더니 열의 7, 8은 망했다고 대답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와, 현장에서 뛰는 선수들이 비관적으로 본다는 건 정말 심각한 신호네요. 그럼 이 지수 하락이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로 이어질까요? 당장 다음 달부터 아파트 공급이 확 줄어들 수도 있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건설사 입장에서 이런 상황에 무리하게 분양을 밀어붙일 이유가 전혀 없죠. 그렇겠네요. 일단 예정됐던 분양 일정을 뒤로 미룰 거고요. 미분양 리스크를 줄이려고 사업계획 자체를 재검토하거나 아니면 분양가를 어떻게든 낮춰서라도 팔아보려고 안간힘을 쓸 겁니다. 자료를 보면 수도권, 비수도권 할 것 없이 전국적으로 다 하락했고 특히 인천 하락폭이 컸다고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이건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퍼진 공급 심리의 동반 위축이라고 봐야 합니다. 듣기만 해도 찬바람이 부네요. 그런데 이렇게 전국이 꽁꽁 얼어붙은 와중에 자료 한쪽 구석에 되게 신기한 데이터가 있었어요. 부산, 울산 같은 일부 지방에서는 아파트 매매 가격이 오히려 소폭 반등했다고요. 이 현상은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이건 바닥 신호로 봐도 될까요? 그거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부동산 시장이 주식 시장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 바로 지역성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지역성? 네, 코스피는 하나의 시장이지만 부동산은 전국이라는 단일 시장이 아니에요. 서울시장, 부산시장, 대구시장이 다 따로 움직이는 지역시장의 연합체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한파가 몰아쳐도 우리 동네는 지역 난방이 잘 돼서 따뜻할 수도 있다는 거군요. 하하, 완벽한 비유입니다. 딱 그거예요. 부산이나 울산의 경우 최근에 지역 주력 산업인 조선업 경기가 살아나면서 일자리가 늘고 소득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거든요. 그런 호재가 있었군요. 그쵸. 이런 지역 내부의 긍정적인 요인이 전국을 짓누르는 금리나 대출 규제 같은 거시적인 악재보다 더 강하게 작용한 거죠. 하지만 여기서 선을 분명히 그어야 해요. 자료에서도 강조하듯이 이건 대세 상승으로의 전환이 아닙니다. 그건 아니다. 거래량이나 다른 지표들이 아직 너무 약해요. 섣부른 희망을 갖기엔 이르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리고 오늘 또 하나 흥미로운 정책 발표가 있었어요. 2026년부터 외국인 주택 취득 신고를 강화한다는 내용이던데 이건 요즘 시장 분위기랑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이 정책은 단기적인 집값 안정보다는 시장의 투명성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투명성이요? 네, 최근 몇 년간 외국인, 특히 중국인들이 국내 부동산을 투기 목적으로 사들인다는 우려나 비판 여론이 꽤 있었잖아요. 그런 배경에서 나온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는 외국인이 집을 살 때 국내에 실제로 사는지, 어떤 비자로 있는지 이런 걸 더 꼼꼼하게 들여다보겠다는 거죠. 그럼 당장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겠네요? 네, 전국적으로는 제한적일 겁니다. 다만 외국인 매수 비중이 높았던 일부 지역들, 예를 들면 제주도나 서울의 특정 토지거래 허가구역 같은 곳에서는 거래 절차가 좀 까다로워지면서 매수 심리가 위축될 수는 있겠죠? 장기적으로는 투기성 자금 유입을 어느 정도 걸러내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고요. 알겠습니다. 주식시장은 수급 주체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은 지역에 따라서 온도가 극명하게 갈리는 양극화가 오늘의 핵심이었네요. 자, 그럼 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정보들을 바탕으로 지금 당장 청취자분들이 뭘 확인하고 점검해야 할지 실용적인 체크리스트로 한번 넘어가 보죠. 네, 좋네요. 자, 그럼 이 모든 정보를 내 상황에 맞게 적용해 볼 시간입니다. 만약 주식 투자자라면 지금 당장 스마트폰 MTS를 켜서 뭘 확인해야 할까요? 게 수급 주체를 확인하는 겁니다. 수급 주체요? 네, 특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라면 더더욱요. 오늘처럼 외국인이 파는지, 기관이 파는지, 아니면 개인이 사는지에 따라 주가의 단기 방향성이 결정되거든요. 내 종목의 운전대를 누가 잡고 있는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같은 날 삼성전자를 갖고 있는데 외국인이 팔고 있다면 일단 긴장해야 한다는 신호군요. 그렇죠. 둘째는 코스닥에서 개인 매수가 몰린 종목의 변동성을 경계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개인 수급만으로 급증한 종목은 반대로 그 수급이 빠져나갈 땐 더 무섭게 급락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수급 쏠림 리스크를 항상 생각하셔야 해요. 명심해야겠네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거시지표, 즉 원달러 환율과 국고채 금리의 방향성을 계속 추적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한국 증시의 큰 물줄기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니까요. 좋습니다. 그럼 이번엔 부동산 의사결정을 앞둔 분들을 위한 체크리스트로 넘어가 볼까요? 분양이나 청약을 기다리는 분들은 지금 뭘 가장 먼저 해야 할까요? 부동산은 딱 두 가지 더 현실적인 문제에 집중해야 합니다. 첫째는 거시적인 지표보다 내가 관심 있는 바로 그 지역, 그 아파트 단지의 분위기를 파악하는 거예요. 아, 결국 현작이군요. 맞습니다. 오늘 봤듯이 전국 지표와 우리 동네 온도는 완전히 다를 수 있거든요. 해당 지역의 분양 전망 지수, 최근 실거래가, 매물 증감 추이를 직접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발품, 손품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바로 나의 대출 가능성을 점검하는 겁니다. 요즘 운행 문턱이 정말 높거든요. 맞아요. 너무 높죠. 네. 내가 원하는 만큼 대출이 나오는지, DSR 규제에는 안 걸리는지, 적용될 금리는 어느 수준인지, 이걸 명확하게 파악하는 게 전략의 시작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이 급매로 나와도 자금 계획이 서 있지 않으면 그건 그냥 그림의 떡일 뿐이니까요. 정말 현실적인 조언이네요. 결국 시장의 거대한 흐름을 읽는 것만큼이나 그 흐름 속에서 내 배가 어디쯤 떠 있는지, 내 배의 엔진은 튼튼한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군요. 자, 오늘 정말 정신없는 시장의 양면을 깊숙이 들여다봤습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2025년 10월 9일, 오늘 시장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한 지붕 두 가족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 좋은 표현이네요. 주식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개인이라는 두 가족이 서로 다른 방에서 다른 꿈을 꿨고요. 부동산 시장에서는 수도권과 일부 지방이라는 두 가족이 서로 다른 온도의 방에 있었던 거죠. 정말 완벽한 요약입니다. 이렇게 시장의 목소리가 여러 갈래로 나뉠 때는 하나의 뉴스나 지표만 보고 성급하게 판단하기보다 오늘 저희가 한 것처럼 서로 다른 신호들을 연결해서 그 안에 숨겨진 맥락을 읽어내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청취자분께 그런 유용한 나침반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저도 그러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논의를 바탕으로 생각해볼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어요. 오늘 저희는 외국인의 대형주 매도와 개인의 중소형주 매수라는 아주 뚜렷한 흐름을 목격했잖아요. 네, 그랬죠. 만약 이 흐름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앞으로 한국 증시의 뉴 노멀, 즉 새로운 표준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와, 생각만 해도 흥미로운데요. 한국 증시의 체질이 완전히 바뀐다는 뜻이니까요.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는 반도체와 자동차 같은 대형 수출주가 살아야 한국 증시가 산다. 이 공식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왔잖아요. 네, 거의 교과서였죠. 그런데 만약 시장의 주도권이 개인 투자자들이 열광하는 바이오, AI, 컨텐츠 같은 새로운 성장 테마로 완전히 넘어간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대형주 중심의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전략이 과연 미래에도 유효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는 새로운 주도주의 탄생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둬야 할지, 이건 단순히 오늘의 등락을 넘어 우리 증시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면 앞으로의 투자 지도를 그리는데 아주 중요한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